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의 문은영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시사 문제를 점검하고 제안할 때 흔히 보게 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한 논문을 살펴보면 어떤 정책을 계획할 때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여론조사 매니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해마다 1000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공표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그중에 선거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로 가장 뜨겁고 치열하게 판세를 예측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선거 여론조사의 기본 개념부터 빛과 그림자, 그 제한점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선거 여론조사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리서치 전문기업의 이찬복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데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분 모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빠지신지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본업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는 우리 본부장님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선거 관련된 것들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학생들도 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 질문들도 많아지고, 또 아는 지인들이 언론사나 정당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 등등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그렇죠. 있는 말씀이시네요. 예. 본부장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쁘고 싶진 않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바빠져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총선까지는 한 7개월여가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마도 이제 폭풍 속의 고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건 이제 1월 달이 돼야지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좀 바빠질 것 같고요. 또 총선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제가 20년간 출구조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바라건대 출구조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집중하는 조사인 만큼 좀 부담도 되게 많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담을 조금씩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현직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긴장감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20년 동안 일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마 2002년 대선 때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선거 예측 조사를 전화 조사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출구 조사로 진행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화 예측으로 많이 진행했는데요. 당시 2002년 대선에 저희가 방송사와 이제 선거 예측을 전화 조사로 진행하는데, 당시에 여러 논문들이나 연구들에 따르면 선거에 대한 전화 예측은 당일날이나 그 전날 또는 2, 3일 전이 더 정확하다, 당일날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선거 전날 이제 예측 조사를 진행해서 최종 예측치를 갖고 다음날 이제 선거 결과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선거 전날 밤에 잘 아시겠지만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파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대형 이슈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민심이 아마 급격하게 흔들렸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그 파기 선언 직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선거 예측 자료로 쓸 수 없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게 문제지만은 이제 방송사에 저희는 예측 결과를 줘야 되고, 또 결과가 틀리면 이제 망신살이 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당일날 이제 파기 이후 그 선거날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원들을 긴급하게 모집해서 예측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예측을 끝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으실 것 같은 에피소드인데요. 그때는 정말 놀랐었죠. 네. 그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 그리고 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마음의 준비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선거 여론조사가 참 그 당시에 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 같아요.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반영되는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 먼저 화면부터 함께 보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민심을 참고하기 위해 시작된 선거 여론조사는 주객이 전도되며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여론조사의 추이와 미디어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다양한 정책 이슈와 정보가 교환되며 여론의 형성과 분석의 주체가 된 유권자의 태도와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개념부터 나아갈 방향까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새 최근 핫 키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SNS, 빅데이터 이런 말도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SNS하고 빅데이터 같은 것도 최근 여론조사의 뭐 과학적인 기법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빅데이터보다는 구글 트렌드, 우리 구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서치 검색 엔진으로 네이버도 많이 쓰지만은 그래서 아까 그 저희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일 6일 이후 가까워지면은 이제 네. 그 공표를 못 한다. 네. 그럼 더 깜깜이 선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6일 동안은 특히 어떤 키워드들,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가 그 빈도수를 한번 카운트해 보면은 그게 네. 또 그 후보 어떤 후보의 인기를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검색어를 검색해 가지고 뭐 트래픽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랑 관련지어서 또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도 우리 뭐 기관에 계시지만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 몇 명을 표본을 뽑았느냐, 아니면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좀 더 또 정확할 테니까 선거일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조사를 했느냐, 그다음에 과거에 이 기관이 얼마나 선거 예측을 잘했느냐,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선거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표본이 얼마냐, 그다음에 또 뭐 얼마나 정확도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지수화해가지고 점수를 해서 일종의 메타 스터디 그렇게 한다면 메타라는 건 여기서 다 본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면은 좀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구글에서 RCP를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다가올 때마다 모든 전국에서 여론조사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하나의 여론조사를 볼 때보다는 조금 더 뭐 사람들이 좀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몰아서 보는 게 그렇죠, 유용한지 그렇죠. 안한지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서는 이 소셜 미디어나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선거의 분석 또는 예측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또 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SNS들을 또 활발히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치권은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나 어떤 분석이 나와서 약간은 뭔가 미심적인 눈초리를 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여론의 개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신뢰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좀 여론조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전문 용어가 솔직히 많아요. 뭐 쉽지 않은 용어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여러 가지 낯선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선거 여론조사의 어려운 용어들을 조금 개념을 풀어보는 시간을 조금 잠깐 갖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도 응답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도 하셨고 여론조사 결과가 끝나면 항상 이 문구가 따라 붙어요.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뭐 이런 보험회사 약간 설명같이 뭐 이런 멘트가 항상 붙는데 그냥 뭐 붙으니까 붙나 보다 하긴 하는데 이 문구가 괜히 붙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족으로 뭔가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부장님?
좀 어려운 말이긴 하면서도 사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3.1%포인트라는 말은 사실은 가장 많이 접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여론조사는 표본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말은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동일한 조사를 100번 똑같이 시행했을 때 95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포인트의 오차를 갖고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또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만약 지지도가 50%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동일한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지지도가 46.9%에서 53.1%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항상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그 수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표본 오차를 같이 고려해서 특정 범위 안에 지지도가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진 숫자가 나올 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여론조사에서 항상 그 구간 사이에 위치하는 그걸 봐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참 사실 흔히 섞어 쓰기도 하고 좀 헷갈리게 하는 개념이 좀 계속 좀 나왔던 용어기도 한데, 출구조사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두 용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이게 저희도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회사에 알바로 가가지고 출구조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출구조사는 주로 이제 영어로 엑시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날 투표장에 직접 근처에 이제 그 여론조사원들이 가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이제 조사원들이 가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찍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또 보면은 뭐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표본이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 대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이즈가 크겠죠. 그렇죠? 대신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투표소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우리가 그 물어볼 수가 있지. 네네. 약간 우리나라 그죠? 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반면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측조사니까 투표 당일보다는 그 전에 이제 표심을 묻기 위해서 하되, 아까 우리가 전에 알아봤다시피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체 유권자를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란 방법은 결국은 모든 유권자들이 동일하게 뽑힐 수 있는 확률,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네. 뽑혀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대표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표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비록 적은 수지만은 조금 더 표본의 어떤 모집단에 대한 예측도를 가깝게 그렇게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될지에 관한 예측은 동일한데 동일하죠. 예. 출구조사는 표본 추출에는 검토 없이 예. 인기 투표식으로 그쵸. 누굴 찍었나 그날 선거일 당일날 그렇죠. 가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고, 예. 선거 여론조사는 알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추출,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쵸. 뭐 연령별로 세대를 나눈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모집단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한 그렇죠. 그 작업으로 보면 될 것 선거일 같아요. 이전에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에 대해서 사실 출구조사가 비용 자체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문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어떤 경마식 보도의 경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출구조사, 여론조사, 제가 이제 출구조사를 많이 해왔으니까 출구조사, 여론조사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론적으로 둘 다 표본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저희가 얘기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의 모집단은 전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고요. 근데 출구조사는 똑같은 표본 추출이긴 하지만 모집단이 전체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은 표본조사지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지지할 거냐는 어떤 향후에 지지할 의향이나 태도를 물어봅니다. 근데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누구를 찍었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두 개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찍을까라는 건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찍고 온 거는 거짓말 하지 않는 이상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듣고 보니까 좀 정말 다른 건데 되게 비슷한 거라고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그래서 사실이나 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할 수
속도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과학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업계에 계신 본부장님 보시기에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뭐 선거 여론조사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에서 같이 선거에 있어서는 늘 출구조사를 같이 3사가 연합해서 해왔었는데요. 대체로 성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외국에서는 많이 틀렸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예측도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박빙의 어떤 승부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출구조사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이슈가 이제 역사적으로 또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좀 옛날 얘기긴 한데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듀이가 현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을 이긴다고 압승한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는 트루먼의 당선이었습니다. 그 트루먼 후보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도된 다음에 이 신문을 들고 이렇게 듀이 디피츠 트루먼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죠. 이게 시카고 트리뷴지인데 여기서 당연히 오랫동안 여론조사에서 그 듀이가 공화당의 듀이가 민주당의 트루먼을 이긴다고 이 너무나 큰 표차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 시카고 트리뷴은 당연히 생각도 않고 미리 이 신문을 찍어놓은 거예요. 신문을 찍어놨다가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왔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트루먼이 오히려 그 듀이를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악의 오보라고 하는데 이 최악의 오보를 비웃듯이 이 그 트루먼이 이 신문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죠. 갖고 이 트루먼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듀이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갖고 그 선거 2달 전에는 13% 포인트, 2주 전에는 5% 포인트 차로 열세했는데 이러니까 트루먼도 당연히 자기가 질 줄 알고 어차피 질 텐데 잠이나 푹 자자 했다가 잠에서 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떠보니까 꿈처럼 이게 당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최악의 오보 사건은 잘 알려져 있죠.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심각한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오보도 오보인데다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2016년 그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가 맞섰던 그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클린턴이 앞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 질문,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죠. 네, 2016년에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2016년에 영국에 이제 블랙시트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 투표 결과 블랙시트에 대한 반대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실제 결과와 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비해 사실은 뭐 미국에서부터 100년, 뭐 우리나라는 30년이지만 굉장히 과학 기술이 발달에 따라 여론조사 기법이나 과학적 기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많이 발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측이 크게 빗나가거나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게 일단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표본이 모집단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요새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렵겠죠. 요번에도 보면은 뭐 우리 아까 지난 회에 우리가 보면은 뭐 그 브래들리 효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가 물었을 때 잘 대답을 해줘야지 진심을 잘 대답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응답률이 5%다 10%다 하면은 만약에 응답한 5%의 사람들과 응답하지 않은 95%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구성이 유사하면은 큰 그 편향성이 없겠죠. 근데 여기 5%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고 95%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응답에 적극적이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도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그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트럼프 지지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은 좀 그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훌륭하시지만은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부딪혔을 때 맞붙었을 때 당시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기관 중에 하나가 LA 타임즈인데 그래서 LA 타임즈가 했던 방식이 매번 같은 표본을 조사하는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표본조사 방식의 정확도, 예측도를 높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실험적인 방식들에 대한 연구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른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표본을 계속 끌고 나가는 그쵸. 게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뭐 그런 뭐 반영이 그것이 되면서 꼭 정답이라는 건 그쵸, 아닌데 그쵸. 이런저런 실험들을 통해서 조금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그 문항을 작성할 때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척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작성되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조금 경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 조사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냥 결과만 보게 되지 이게 어떤 과정을 네. 통해서 조사가 된지 좀 관심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 결과들을 면밀히 유심히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세한 조사에 대한 과정들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 가면 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뭐 저도 잘 확인 안 하게 되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진 않죠. 그쵸. 확인하게 되기가. 가셔서 질문 네. 문항이나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법, 응답률, 뭐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믿을 만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흐름이나 경향과 좀 다른 결과가 있을 때는 좀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의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이제 제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여론조사 정확하게 해서 무엇보다도 여론조사에 다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지 네, 참여를 해주셔야지 응답률이 높아야지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좀 황당한 경험도 있었나요? 여론조사 실시하시면서? 제가 과거에 특정 그 지자체의 한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지역에 영리병원을 유치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유치할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해당 조사를 해줄 수 있냐라는 문의였습니다. 제가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 여쭤보니 여론조사 결과 0.1%라도 앞서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있는 것인데 그 표본 오차를 다 무시하고 0.1%라도 앞서는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연에 맡기겠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중히 거절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맹신했기 때문에 무지에 가까운 이 방송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찬이 그 교수님과 본부장님께 설명해 주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시면 다시는 그런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서 과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뭐 다양한 측면 말씀 가능해 주시겠지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람직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뭐 조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뭐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민심을 읽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보면은 결국은 모든 유권자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전화 걸고 물어보면 참 좋은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네. 샘플 표본을 뽑아서 네. 하는 건데 표본이 모집단 유권자 전체를 잘 대표하고 대변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 결국은 뭐 학계나 연구계에 있는 저나 업계 조사기관에 있는 본부장님이나 다 노력해서 모집단 전체 유권자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그 관에 있는 중앙 여심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후죽순처럼 막 나오는 엉터리 통계 기관들을 잘 통제하고 규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네,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들이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은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그렇죠.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 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반성이 되네요. 그렇죠. 응답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야지 민심이 여과 없이 잘 드러나니까 우리가 왜곡이나 편향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대답하는 문화 이런 게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참여네요. 그렇죠. 여론조사에 그것도 답하는 정치 참여죠,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죠? 그게 선진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되게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선거가 다가오면은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개표가 진행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들과 개표 결과를 비교해서 많은 또 맞았다. 예, 결과가 뭐 일치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많은 비난의 그 눈초리를 받게 되고 언론도 이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앞서 제가 출구조사와 일반 여론조사의 어떤 모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를 한다면 현재 시점에 전체 국민, 100%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개표 결과는 무엇이냐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대략 요즘 이제 총선 투표율이 한 60% 된다고 하면은 60%의 국민을 대표하는 결과예요.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는 그럼 100% 투표를 가정한 결과가 이제 선거 여론조사인데요. 선거 여론조사에는 또 개표 결과가 없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무응답층이 있어요. 그 무응답층이 대략 한 25% 내외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25%의 무응답을 가진 조사 결과를 투표자의 결과와 무응답이 없고 투표자들의 어떤 의견을 대표하는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는 시점이 선거 여론조사라는 것은 선거보다 최소한 7일 이전에 실시되는 조사인 거죠. 그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결과가 일치하냐 안 하냐를 비교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두 결과가 똑같이 일치하면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선거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개표 결과와 비교할 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선거 여론조사는 현재 시점에 전체 국민이 다 투표한다면 무응답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정도 있고 지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각을 조금 우리 일반 유권자들도 좀 많이 갖춰야 될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면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그 여심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보고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이나 미디어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좀 설명을 쉽게 해서 조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비교 평가해주는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혹시 두 분 여기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얘기 뭐 더 못하신 말씀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본부장님 되게 열변을 토하셨는데 네.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고충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항상 보면 선거일이 다가오면 과제를 검사받는 날 같으실 것 같은데 네. 참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선거 여론조사 결과랑 실제 결과랑 다를까봐 좀 겁나서 하시는 뭐 특별한 물론 과학적인 추출 방법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시겠지만 개인적인 방법이 혹시 있나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늘 심판대에 선다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옆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선거 때가 돼서 이제 결과를 이제 예측할 때가 되면은 저도 모르게 제 발길이 성당으로 향해서 제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누군가를 찾게 되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실 여기서 많은 얘기들 좀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다 여론조사 다 전문가고 통계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얘기를 전달해서 밑에 댓글로 막 얘기들이 뭐 올라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무슨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2회에 걸쳐서 뭐 아주 깊고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조금이라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게 노력해 주시고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선거 여론조사를 바르게 보는 국민과 함께한다면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 또한 소통의 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